방대한 우주를 컴퓨터나 프로그램 혹은 거대하고 막강한 기계장치로 생각하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소설 최후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소설은 왜 7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SF 작가들과 심지어 유명 과학자들에게까지 최고의 과학소설 중 하나란 찬사를 받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단편소설 최후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영상들에 너무 많이 나온 작품이죠.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다뤘던 영상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작품에 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영상들에 무지 많이 등장하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작품 소개를 좀 해보죠. 너무 유명한 소설이긴 하지만 이 최후의 질문은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이 최후의 질문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소설은 1956년 11월 사이언스 픽션 쿼터리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개간 SF 이렇게 되겠죠? 그런 뜻이군요. 이게 이제 쿼터리가 개간이라는 뜻이니까 월간 바둑 이런 거 있듯이 이제 개간 SF. 계절마다. 네, 그렇죠. 개간 SF라는 잡지에 처음 실렸는데 아이작 아시모프는 러시아, 즉 구소련 출신 미국 작가고요. 보스턴 대학의 생화학 교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 과학자군요. 예. 로버트 A. 하인라임 및 아서 C. 클락과 함께 SF 작가 3대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가장 위대한 SF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죠. 복잡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이제 굉장히 잘 결합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공상과학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56년에 나온 소설이라 정말 오래되었는데 현재적 관점에서 감상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작품이라는 평이 많아요. 그렇죠. 즉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죠. 이게 SF뿐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또 훗날 많은 영감을 준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서 쪽에서도 이거 단골로 등장하거든요. 다만 아이작 아시모프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워낙 스케일이 큰 작품들이 많다 보니 영상화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영화는 좀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영상화된 작품들이 92년 소설 더 포지트로닉 맨을 원작으로 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99년 영화 바이센터니얼 맨이 유명하고요. 또 2004년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이 연출한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 이거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아이로봇은 1950년 아시모프의 동명의 단편소설에서 여러 영감을 빌려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이 다른 영화입니다. 최근에 애플 TV를 통해 공개된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도 기본 컨셉만 유지했고 원작과는 매우 다른 작품이라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며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주의하시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2061년 5월 14일이고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멀티백이 등장을 하는데요. 태양 에너지를 이제 성공적으로 변환해서 저장 및 활용하여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 기반 작업에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데 이제 성공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즉, 더 이상 화석 에너지와 우라늄 등의 사용 시대를 벗어난 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멀티백은 인류가 달, 화성, 금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주선의 설계와 탐사 계획을 도왔다는 설정을 깔고 시작을 합니다. 거의 인류가 태양계의 에너지나 공간을 점령한 카르다쇼프 우주 문명척도 2단계 가까이 된 문명 같아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주 문명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사이로 볼 수 있죠. 네. 이후 이 소설은 인류가 이 멀티백의 발전과 같이 더 진화해서 우주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는 걸 묘사하는데요. 이런 발전 결과를 이제 각 시대별로 나눠서 보여주는데 마치 한 단락의 챕터처럼 미래의 한 시점들에 각각 상반된 입장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주의 종말과 엔트로피의 역전과 관련된 질문을 슈퍼컴퓨터 멀티백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들이 결국 제목과 같은 최후의 질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대 배경은 전술한 대로 2061년이고요. 아델과 루포브라는 관리 기술자 2명이 슈퍼컴퓨터 멀티백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 연구실에서 영구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일명 무한동력, 무한동력이요? 영구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엔트로피 역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멀티백은 의미 있는 답변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하며 첫 챕터가 마무리됩니다. 2061년이 끝나는군요. 예. 그 두 번째 챕터는 수십 세기 후 X-23이라는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 그 초공간 여행을 하고 있는 한 우주선 안이 배경이에요. 거기에는 제로드와 그의 아내 제로다인, 그리고 이제 그들의 두 딸이 함께 탑승하고 있고, 멀티백은 더 진보된 버전인 마이크로백으로 진화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제 마이크로백에게 사라진 별들을 다시 만드는 방법, 즉 엔트로피 역전 방법을 묻습니다만, 답은 이전과 똑같은 답을 합니다. 그 다음은 수만 년 후로 시간적 배경이 이제 옮겨가고요. 주연 컴퓨터 멀티백은 이제 또 마이크로백을 거쳐서 은하 AC, 즉 갤럭틱 AC가 됩니다. 은하 A씨요? 예. 여기서 AC는 오토매틱 컴퓨터의 약자이고 전 은하에 걸쳐 네트워크가 구현되었다고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영생을 구현할 수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금방 전 은하계를 덮을 정도로 막 폭발한 상태의 미래예요. 여기서도 VJ-23X와 MQ-17J라는 등장인물이 저런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엔트로피 역전 방법을 또 물어요. 그 이름이 굉장히 미래틱한데요. 예,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름이 바뀌어가는 내용도 주의 깊게 보면 재밌습니다. 예. 다음 시대는 어마어마한 미래이고, 인류는 육체를 벗어나 정신으로 이 은하계 막 저 은하계 돌아다니는 진정한 포스트 휴먼이 된 상태예요. 저희가 다뤘던 그 레이저 포팅이랑 좀 비슷한데요. 아, 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멀티백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초공간에 존재하는 이제 유니버셜 AC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각각 다른 은하계에서 온 G'과 D-sub 운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여기서도 또 우주의 엔트로피가 고갈되어 가고 있으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유니버셜 AC, UAC에게 묻습니다만 대답은 같습니다. 이름이 계속 아스트랄해지는데요. 그렇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천억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우주는 죽어가고 은하계는 어두워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별은 죽었거나 이제 백색 외성인 상태입니다. 이제 특정 인물은 나오지 않고 인류는 이제 통합된 마음, 즉 하이브 마인드 상태로 이제 맨이라고 불립니다. MAN이요? 예, 그냥 사람. 그리고 이제 멀티백은 코스믹 AC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수조년의 미래가 배경이고, 우주 멸망까지는 이제 에너지를 아껴 사용하면은 이제 수십억 년 남은 상태예요. 멀티백은 이제 뭐 앞에 붙일 것도 없이 그냥 AC가 되어서 초공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인류는 모두 AC와 통합되고 단 하나의 정신만이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간도 시간도 사라진 곳에 AC만이 남아 최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막을 내립니다. 저도 그 대충 이 소설 내용을 아는데 방금 그 요약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많은 궁금증이 생겨요. 일단 그 인류가 저런 초우주 문명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 멀티백 덕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처음 탄생을 제외하고는 그 스스로 진화를 해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초공간을 통한 그 인류의 우주 진출과 영생, 육체를 버리고, 그 저희가 다뤘던 그 레이저 포팅 같은 의식과 정신으로의 진화, 그리고 또 인류 정신의 총합 같은 하이브 마인드로의 변신 등등, 인류의 그냥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초지능인의 뭐 특징 같은 개념도 없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지능이라는 것이 결국 기계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해서 지능을 폭발시키는 것이니까 이 소설의 멀티백이 보여준 모습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뭐 스카이넷처럼 만들어준 인간에게 배은망덕하게 뭐 배신하고 이러지도 않고 우주 종말까지 인류에게 끝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럼 그 저 멀티백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작 아시모프의 여러 작품에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자서전 그 인 메모리 옛 그린에 따르면은 그 아시모프는 초기 메인 프레임 컴퓨터인 그 유니백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모방해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시모프가 유니백을 단일 진공관이 있는 컴퓨터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유니버스의 접두사 유니가 하나라는 수사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 원래 유니백이라는 이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유니버셜 오토매틱 컴퓨터의 약자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보고 유니버큐의 약자로, 즉 단일 진공관 컴퓨터로 착각을 하고, 아시모프가 아니 그러면은 진공관이 더 많은 컴퓨터가 더 강력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 컴퓨터를 멀티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그럼 그 진공관이 그 여러 개 있는 컴퓨터가 강력할 테니 유니백이 아니라 멀티백으로 결정한 거군요. 예. 그 유니백의 뜻을 완전 잘못 알고 말이죠. 아, 멀티백 탄생 비화도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멀티백이 이 소설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아이작 아시모프 이전 소설에서 먼저 등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최후의 질문을 쓸 때는 이제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A씨의 뜻을 알고 이제 오토매틱 컴퓨터라는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된 거죠. 아,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 슈퍼컴퓨터 멀티백은 뭐 아시모프의 뭐 여러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뭐 12개 이상의 소설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중 뭐 멀티백이 등장하는 몇 작품을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최후 질문에선 그 이야기 중심 초점이자 그 인간이 제기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우주 슈퍼컴퓨터로 등장을 하고요. 그 세상 모든 문제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멀티백의 크기가 워싱턴 DC만 하다고 묘사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인류의 웰빙과 정신, 건강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으면서 그 엄청난 계산 능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의 잠재적인 문제나 위기를 예측하는 컴퓨터 등장을 합니다.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여기서의 멀티백은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슈퍼컴퓨터로 묘사됩니다. 자원 배분, 교통, 도시계획 등 도시관리 모든 측면을 처리하지요. 네. 마지막으로 또 그 프랜차이즈라는 소설에서는 길이가 800m, 높이가 이제 건물 3층 정도로 이제 거대하게 묘사되는데 여기서의 멀티백은 그 강력한 정치적 예측 기계로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통계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컴퓨터 등장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 다른 소설에서도 그 크기가 매우 거대하고 뛰어난 성능으로 인간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슈퍼컴퓨터로 묘사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챕터에서 그 인류가 그 수백 년 후 그 멀티백의 초공간 성간 여행을 할 정도의 기술을 갖게 된 걸로 묘사되는데 그 초공간이 정확히 뭔가요?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그 초공간은 물리적 우주의 3차원을 넘어서 그 이론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그 공상과학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종종 그 빛보다 빠른 여행이나 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 차원 또는 그 시공간을 통한 그 지름길로 많이 묘사되죠. 그 스타워즈 같은 그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보면 우주선이 초공간 도약해가지고 다른 항성계로 가는 내용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내에서 직접 하이퍼스페이스라고 호칭을 하죠. 네. 그 물리학자 미초 가쿠도 그의 저서 제목이 그 초공간입니다. 하이퍼스페이스. 그래요? 예. 여기서 그 초공간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그 3차원 공간, 길이, 너비, 높이, x, y, z 네. 이 너머에 존재하는 이론적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웜홀, 시간 여행 및 그 여러 가지 기타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수학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초공간의 개념은 그 추론적이고 여전히 물리학 분야 내에서 진행 중인 그 연구 및 그 이론적 탐구의 주제이므로 이거에 관한 또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특징이 그 각 챕터에 보면 인류가 태양계, 은하계, 우주, 초공간 이런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마치 그 우주 문명의 척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 당시에 카르다쇼프 척도 같은 우주 문명 구분법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카르다쇼프 척도가 발표된 건 1964년이거든요. 아, 정말 들을수록 그 시대를 앞서간 작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서히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백색 외성을 묘사하던데 백색 외성은 무엇인가요? 백색 외성은 그 태양 같은 항성, 즉 별들이 수명을 다한 뒤에 그 남은 잔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별들의 시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아, 별들의 시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이 소설의 또 하나의 핵심인 우주 종말과 그 엔트로피에 관해 설명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엔트로피의 역전은 불가능한가요? 그 엔트로피는 저희가 지난 정보 우주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우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제 가정하는 데 사용된 연력학 제2법칙의 그 핵심 개념입니다. 그 닫힌 시스템, 즉 우주 자체가 닫힌 게 아닙니까? 그 우주도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결국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면 물질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도 분해되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하죠. 아, 우주의 열죽음이요? 예. 사실 그 우주의 죽음은 여러 우주론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그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정상 우주론이나 빅바운스 같은 이론은 이 우주가 현재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거나 팽창 또는 수축이 반복한다는 데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빅프리즈나 빅립 등은 결국 열 죽음 상태로 우주가 종말을 한다는 이론이에요. 극단적으로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의 근거로 쓰이는 빅크런치 이것도 우주가 수축한다는 이론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그 핵심은 엔트로피는 저런 초자연적, 초인과적 존재인 그 멀티백 같은 것만이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사실 그 SF나 뭐 종교 같은 데서나 가능한 거죠. 과학적으로는 아직 뭐 이런 게 전혀 입증이 안 된 건데, 다만 엔트로피로 인한 우주의 열 죽음에 대해서는 이 의외로 좀 다른 의견을 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영상에서 우주는 그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했던 그 세스 로이드나 거기서 언급된 그 유명한 프리먼 다이스는 우주에서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전혀 다른 의견이네요. 예. 그 진화 역학의 결과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히 프리먼 다이스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생명체도 이에 대응해서 행동과 생각을 천천히 느리게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주의 종말을 이제 무한히 늦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이 이 소설에도 묘사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코스믹 에이스의 도움을 받으며 우주의 에너지를 주의 깊게 천천히 사용한다면 에너지는 앞으로도 수십억 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프리먼 다이슨의 얘기가 비슷하죠. 스스로 늦추면서 생명을 더 오래 유지하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엔트로피 증가에 의한 우주 종말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많은데요. 물리학 외 복잡성 이론가인 그 스튜어트 카우프만,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우, 그리고 특이점으로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은 모두 우주가 영원히 무질서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더 복잡하고 풍부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생명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우주에 대한 그 계산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우주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저희가 한번 따로 기회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 들어보신 분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항상 많이 나오는 분들이죠. 이런 엔트로피의 증가에 의한 우주 종말론에 관해서도 반대 의견이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말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결말을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마지막에는 결국엔 그 A씨가 그 엔트로피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그 알아내게 되고, 그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뭐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키는 전능한 신이 되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잖아요. 예. 그 전지전능한 우주 컴퓨터, 뭐 이건 당시에도 정말 파격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게 특히 지금 봐도 놀라운 것이 SF의 가장 그 흔한 클리셰 중 하나인 인간과 기계 사이의 갈등이 여기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전능한 우주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뭐 로봇이나 기계에 위협받는 인류의 위기를 묘사하는 작품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작품의 멀티백은 대부분의 다른 SF의 컴퓨터보다 그 훨씬 발전되고 복잡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지만 결코 그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구와 태양계를 벗어난 인류의 생존의 그 기본이 되며 인간이 전체 우주에 거주할 수 있게 그 행성 및 은하계 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심지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등 인류가 기계나 초지능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정말 유토피아 쪽 미래상을 보여주죠. 심지어 그 다른 우주를 탄생시켜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쓰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른 놈들처럼 배신 같은 거 안 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그 이 작품이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는 그 고도로 발전되고 뭐 우주적 힘을 지닌 뭐 인공지능 기계나 로봇 캐릭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에다 원조격이죠. 이거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 유니크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라이즈 오브 비스트에 나오죠. 예. 사실 이거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80년대에 나왔던 그 마블 코믹스판에서 보면은 우주를 다 흡수하고 보이드라는 그 빈 공허에서 그 멍 때리는 부분이 이 멀티백 A씨가 역시 마지막에 사라진 우주 공간과 그 시간의 공허에 존재하는 부분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저 당시엔 다중우주 개념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켰다면 뭐 이건 다중우주 개념이 아닙니까? 뭐 새로운 우주 하나 만들었는데 뭐 또 다른 우주 뭐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다중우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물론 당시는 이제 그런 개념조차 이제 희박할 때 아닙니까? 그 여담으로 그 이 작품이 종교적으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전능한 신을 이런 하찮은 컴퓨터 따위로 묘사했다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반대로 비록 아이작 아시모프가 무종교인이었지만 정말 인류의 모든 소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소원마저 들어주는 완벽한 인격 신의 모습을 그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두 의견 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 그 전능한 컴퓨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프랭크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이런 거와 유사성이 겹쳐지는데. 그 얘기 왜 하나 했습니다. 뭐 이거 두 개 사이의 공통점은 그 말씀처럼 이 전능한 컴퓨터가 등장한다는 것과 그 우주의 최종적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 이제 많이 비슷하죠.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저희가 뭐 많이 다뤘습니다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루는 시간을 처음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최후의 질문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